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상상만 해도 뭔가 아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 인생을 완전히 말 그대로 시궁창으로 밀어넣은 사람들, 나를 처참하게 배신하고 짐승의 먹잇감으로 던져버렸던 바로 그 가해자들이 지금 내 발밑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거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네. 게다가 나는 이들의 목숨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그동안 겪은 수십 년의 고통을 아주 완벽하게 되갚아 줄 수 있거든요. 완벽한 복수의 타이밍이죠? 맞아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 완벽한 복수의 타이밍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들 머릿속으로 굉장히 잔혹한 복수국을 그리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심층 탐구 자료는 바로 이 숨막히는 권력의 역전 상황을 다루고 있는 3000년 전의 고대 텍스트입니다. 흔히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텍스트죠. 맞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그냥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나 약간 종교적인 일화 정도로 치부하곤 하잖아요. 사실 좀 그렇게 소비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오늘 이 텍스트의 뼈대를 해부해보면요. 이것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식, 인간의 복잡한 행동 심리,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을 다룬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란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네요. 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 형들의 질투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수십 년의 끔찍한 고난을 거쳐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던 이집트의 2인자, 즉 최고 권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의 2인자면 지금으로 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이죠. 어마어마하죠. 반면에 그를 팔아넘긴 형들은 끔찍한 기근을 피해서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네, 밥 좀 달라고 엎드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눈앞에 이 두려운 권력자가 자신들이 아주 옛말에 쓰레기처럼 버렸던 동생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권력의 비대칭 상황이죠. 가해자와 피해자의 물리적 그리고 사회적 위치가 완전히 완벽하게 뒤집혔거든요. 완전한 역전이네요. 네,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면 피해자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위험하다고요? 피해자한테요? 네, 억눌렸던 분노를 그 어떤 통제 없이 막 폭발시킬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니까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아, 흑화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의 도입부를 보면 요셉의 행동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그는 통쾌한 복수국을 시작하는 대신에 자신을 호위하던 이집트의 시종들을 전부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네, 맞아요. 그 장면.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모든 보호막을 스스로 다 걷어내고 오직 가해자인 형들만 남겨둔 채로 무방비 상태로 우열하기 시작하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니, 현대의 스릴러 영화라면 여기서 방문을 딱 걸어 잠그고 막 형들을 고문해야 마땅한데 그렇죠. 보통은 그렇잖아요. 오히려 무장 해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대체 왜 자신의 절대적인 힘을 과시해야 할 순간에 가장 나약한 모습을 하필 가해자들 앞에서 노출한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요셉의 울음이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고요? 네, 수십 년간 축적된 트라우마의 물리적인 폭발이라는 사실이죠. 텍스트를 보면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밖으로 쫓겨난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궁정에까지 다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밖에서 들을 정도면 그냥 엉엉 운 게 아니라 완전 통곡을 한 거네요. 거의 발작에 가까운 통곡이었겠죠. 체면이나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그야말로 원초적인 비명이었던 거죠. 와, 2인자의 체면을 다 버리고. 네, 우리는 흔히 이성적인 대화가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믿잖아요. 네, 일단 앉아서 말로 풀자 이러죠. 하지만 깊은 트라우마와 공포가 얽힌 관계에선 다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요. 인간은 극도의 두려움을 느낄 때 뇌의 전두엽, 즉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 마비됩니다. 아, 형들 입장에서는 눈앞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자신이 죽이려 했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네, 알게 된 순간 뇌가 말 그대로 멈춰버렸겠네요. 막 변명조차 생각나지 않는 순수한 공포 상태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요셉이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다라고 자신의 정체를 딱 밝혔을 때 형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서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거든요.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 요셉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 채로 아주 논리적으로 당신들이 과거에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형들은 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겠죠. 변명하다가 목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소통은 영원히 불가능했을 겁니다. 흥미롭게도 형들의 입이 열린 시점은 논리적 설명이 주어졌을 때가 아닙니다. 그럼 언젠가요? 요셉이 아우 베냐민과 형들의 목을 끌어안고 함께 소리내어 온 후에야 비로소 형들이 입을 엽니다. 같이 울고 난 후에라. 네. 즉, 감정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내가 당신들을 절대 해치지 않겠다는 안전함이 뇌에 각인된 후에야 비로소 형들이 대화를 시작하죠. 와, 논리보다 감정의 해제가 무조건 먼저라는 거네요. 깊은 상실을 겪은 관계에서는 어떤 팩트 체크나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공감의 스킨십이 선행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이렇게 막 짐승 같은 오열이 지나가고 나서 드디어 요셉이 입을 엽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강한 거부감이 좀 들었거든요. 거부감이요? 어떤 부분에서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 그 유명한 대목이죠. 잠깐만요. 아무리 용서가 좋다고 하지만 이건 좀 선을 넘은 것 아닌가요? 선을 넘었다. 네. 가해자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신이 보낸 것이라고 말하는 건 그 범죄자들의 죄책감을 너무 쉽게 씻어주는 약간 유독한 긍정, 그러니까 톡식 포지티비티처럼 들리거든요. 아, 현대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만약에 현대의 학대 피해자가 이 모든 건 우주가 나를 강하게 만들려는 큰 뜻이었어. 라면서 가해자를 감싼다면요. 우리는 당장 그 사람한테 심리치료를 권할 겁니다. 이거 정상 아니라고요. 그렇죠. 방어 기제나 현실 도피로 보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요셉의 발언이 단순한 자기 합리화나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 현실 도피가 아니라고요? 네, 요셉은 결코 형들의 범죄 사실을 덮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는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 첫 순간에 아주 명확히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라. 아,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분명히 말하네요. 맞아요. 범죄의 팩트, 즉 가해 사실은 징그러울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사실은 직시했다. 너희들이 나를 지옥으로 보낸 배신자라는 건 변함없는 팩트다라고 분명히 선을 먼저 그은 거네요. 네, 팩트 체크는 확실히 했죠. 그렇다면 왜 곧바로 신이 나를 먼저 보냈다라면서 막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덧붙인 겁니까? 그것이 바로 훌륭한 리더가 보여주는 서사의 재구성입니다. 서사의 재구성이요? 리프레이밍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리프레이밍. 요셉은 행동의 주체, 즉 에이전시를 형들의 악에서 더 큰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의도적인 프레임 전환이군요. 왜 그랬을까요? 상황의 맥락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 극심한 기근이 시작된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5년이나 더 식량이 없는 끔찍한 재난이 남아 있습니다. 5년이나 더요. 완전 국가적 재난 상황이네요. 네, 이 상황에서 요셉이 만약 너희는 나쁜 놈들이고 나는 피해자다라는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엄청난 권력을 이용해서 형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처벌하겠죠. 통쾌하긴 하겠지만 고향에 남아있는 늙은 아버지와 조카들, 그 가족 전체는 결국 가나안 땅에서 식량을 못 구해서 굶어 죽고 말겠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과거의 복수에 매몰되는 그 순간 미래의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완전히 날아가 버립니다. 아, 생존이 먼저다. 현대기업의 상황에 한번 빗대어 보죠. 앙숙이었던 두 회사가 시장의 엄청난 위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인수합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네, 살기 위해 합치는 상황. 이때 유능한 CEO라면 과거에 치열했던 특허 소송이나 비방전을 막 들추면서 누가 옳았네, 틀렸네 따지지 않습니다. 당장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옛날 얘기할 때가 아니죠. 맞아요. 우리가 과거에 치열하게 싸우긴 했지만 지금 이 거대한 시장의 변화, 즉 기근을 견뎌내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와, 소름 돋네요. 요셉은 나를 노예로 판 배신자들이라는 파괴적인 과거의 프레임에서 앞으로 5년 남은 재난을 함께 극복해내야 할 생존 공동체라는 미래지향적 프레임으로 판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은 겁니다. 듣고 보니 진짜 기가 막히네요. 용서가 단순히 마음씨 좋은 사람의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더 큰 파멸을 막기 위해서
뇌의 작동 방식을 아예 바꾸어 버리는 아주 차갑고 고차원적인 인지적 전략이었다는 거군요. 네, 리버로서 가족 전체를 살리기 위한 아주 고도의 인지 전략인 거죠. 자, 이렇게 아주 훌륭한 명분이 세워졌고 이집트의 좋은 땅에 가족들을 정착시키자는 구체적인 구출 플랜도 세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형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는 건데요. 네, 이제 짐을 싸서 보내야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건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들에게 막대한 여행길에 선물을 줍니다. 네, 두둑하게 챙겨주죠. 그런데 그 분배 방식이 좀 굉장히 기괴합니다. 다른 형들에게는 각각 옷을 한 벌씩 주는데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에게만 은 300개와 옷 5벌을 주거든요. 무려 5개가 넘는 차이죠. 네, 엄청난 특혜를 준 거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요셉이 갑자기 미쳤나 싶었습니다. 아하, 그렇게 생각하실 만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요셉 본인이 왜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아버지에게 채색옷이라는 특별 대우를 받아서 형들의 질투심이 막 폭발했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그 편애가 비극의 시작이었죠. 불공평한 편애가 어떤 끔찍한 비극을 부르는지 자기 인생 전체를 바쳐서 체험한 당사자가 지금 똑같은 방식의 편애를 대놓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형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해서 베냐민마저 위험에 빠뜨리는 완전 바보 같은 짓 아닌가요? 겉보기에는 요셉이 진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이나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것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성을 시험하는 고도로 설계된 심리적 압박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요? 일부러 그랬다는 건가요? 네,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아주 유명한 공정성 실험을 아실 겁니다. 원숭이 2마리에게 똑같이 오이를 주면 잘 먹지만 한 마리에게만 포도를 주면 오이를 받은 원숭이는 그 오이를 연구원에게 막 집어던지며 분노하잖아요. 아, 그거 알아요.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 절대적인 보상의 크기보다 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차별이 훨씬 더 큰 고통과 질투를 유발한다는 그 원리군요. 맞습니다. 요셉은 사실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변했는가? 아, 진짜 변했는지 한번 보자. 20년 전 그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눈앞에서 또 다른 동생 베냐민이 자신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부와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을 목격했을 때 목격했을 때? 그들은 과거처럼 질투에 눈이 멀어 베냐민을 해칠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몫에 만족하며 누군가의 더 큰 축복을 인정할 만큼 내면이 성숙해졌을까요? 와, 소름 돋네요. 요셉은 단순히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형들의 변명이나 어떤 말이 아닌 본성 그 자체를 마치 엑스레이 찍어보듯 시험한 겁니다. 말로는 개과천선했다고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극한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상황을 딱 던져주고 그들의 실제 행동을 관찰하려 한 거네요. 네, 아주 치밀한 실험을 한 거죠. 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철저한 전략가입니다. 게다가 요셉이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덧붙인 한마디가 또 완전 예술입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네, 굳이 그 말을 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오랜만에 큰 축복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왜 굳이 싸우지 말라고 경고했을까요? 신나서 갈 텐데요. 이 대목에서 요셉의 엄청난 인간 통찰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인간은 어떤 거대한 비밀이나 과거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방어 기제로 반드시 희생양을 찾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남 탓을 한다는 거군요. 그쵸? 지금 이집트의 2인자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형들은 엄청난 충격과 또 안도감을 동시에 느끼며 고향으로 향하겠죠. 긴장이 탁 풀리는 순간 그 낙타 위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까요? 아, 뻔하죠. 막 거봐, 내가 그때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고만 했잖아. 이러거나 웃기지 마, 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고 부추겼잖아 하면서 과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느라 아마 피 터지게 싸우겠네요. 네, 사내 정치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흔히 벌어지는 그 책임 전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서로 네 탓이라고 싸우는 거죠. 완전 똑같네요. 정확합니다. 요셉은 그들이 느끼는 끔찍한 죄책감이 결국 서로를 향한 공격성으로 변질될 것을 미리 쫙 내다본 겁니다. 오,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다투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사이좋게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당신들을 용서했고 이 모든 것을 더 큰 생존을 위한 프레임으로 묶어두었으니 제발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네 탓 내 탓을 하며 이 공동체를 파괴하지 말라는 아, 리더로서의 강력한 지시. 네, 강력한 지시이자
경고였던 셈입니다. 와, 팩트로 뼈를 때린다는 게 이런 거군요. 상대방의 가장 찌질한 그 밑바닥 심리까지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딱 차단해버리는 능력.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정말. 자, 이렇게 이집트에서의 모든 숨막히는 심리전이 마무리되고요. 이제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늙은 아버지 야곱에게 도착합니다. 형제들이 집에 막 뛰어들어가며 외치겠죠.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무려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땠을까요? 그런데 텍스트를 보면 야곱의 반응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들들의 말을 전혀 믿지 못하고 그저 어리둥절해 하거든요. 기뻐서 뛰어야 하는데 말이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아, 왜요?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야곱은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었다는 그 끔찍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아, 트라우마가 20년이나. 네, 그 깊은 상실감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뇌에 학습된 무기력을 아주 깊게 각인시킵니다. 트라우마가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늙은 아버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사실은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살아있다는 말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진짜 잔인한 희망 고문이나 아니면 이놈들이 이제 실성했나 이렇게 들렸겠네요. 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헛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바로 이 다음 장면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서 엄청난 깨달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면 말씀이시죠? 얼어붙은 야곱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건 아들들의 그 수백 마디 말이 아니었거든요.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 보낸 이집트의 수레. 그 수레를 야곱이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나서야 비로소 기운이 소생했다고 텍스트는 전하고 있죠. 이 대목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 왜 야곱은 아들들의 그 간절한 말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다가 수레를 보고서야 태도를 바꿨을까요? 여기서 수레의 역사적 맥락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수레가 특별한 물건이었나요? 그럼요. 당시 이집트의 수레는 아무나 끌고 다닐 수 있는 동네 마차가 아니었습니다. 아, 리어카 같은 게 아니군요. 절대 아니죠. 그것은 당시 세계 최고 제국의 최첨단 군사기술이자 파라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자만이 운용할 수 있는 막대한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파라오 전용 헬기나 장갑차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가나안 땅의 일개 유목민들이 몰래 훔쳐오거나 흉내낼 수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니었죠. 아, 그러니까 수레를 딱 본 순간 야곱의 뇌리에 꽂힌 메시지는 이거였겠군요. 이 물건이 여기에 있다는 건 이집트의 어떤 엄청난 권력자가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고로 요셉이 살아있고 그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저 녀석들의 말은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뇌를 깨운 건 구체적인 증거였던 겁니다. 깊은 상실감이나 뿌리 깊은 불신에 빠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다. 네. 우리는 일상에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때 흔히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함정에 빠지잖아요. 그쵸?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앞으로는 내가 절대 안 그럴게. 막 이렇게요? 하지만 이미 깊은 배신감으로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힌 상대방에게 그런 말들은 그저 공허한 소음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소음이요. 야곱의 굳어버린 뇌를 깬 것은 이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해내는 거부할 수 없는 구체적인 증거, 바로 그 수레였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 진정한 신뢰의 회복은 이런 변화를 증명하는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시스템의 변화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이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것이죠. 와, 미안하다는 100번의 말보다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증명하는 압도적인 수레 한 대가 필요하다는 것. 정말 묵직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낡은 양피지 문서에 기록된 고대 중동의 한 가족 이야기를 심층 탐구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단지 수천 년 전에 먼지 쌓인 역사가 아닙니다. 상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가해자를 대면했을 때 뇌에서 벌어지는 투쟁, 그리고 무너진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너무나도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팔려가는 듯한 억울함과 배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겪게 마련이죠. 네, 피할 수 없죠. 숨겨둘지 아니면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미래에 어떤 생명을 살릴 것인가라는 주체적인 프레임으로 재구성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인지적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선택이다. 네.
요셉이 보여준 리더십의 본질은요, 가해자를 향한 복수심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서 그 에너지를 모두를 살리는 구원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했다는 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정의 둑을 먼저 허물어서 소통의 길을 열고 인간의 얄팍한 본성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면서도 그걸 포용하며 결국에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마스터 클래스를 여러분의 일상 어딘가에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에 깊이 패인 갈등이 있다면, 혹은 잃어버린 누군가의 신뢰를 간절히 되찾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람의 다친 마음의 문 앞으로 보내야 할 당신만의 수레는 과연 무엇입니까?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요. 네, 영혼 없는 사과나 다 잘 될 거라는 막연한 약속 대신에 상대방이 보는 순간 정말로 변했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구체적이고 확실한 행동의 증거가 무엇일지 오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수레를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뇌를 깨우는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